고려 말 조선 초 태종 이방원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조선의 치열한 권력 다툼은 왕실의 피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이에 반발한 형제들이 두 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건데요. 이때 형제의 난을 깔끔하게 제압한 이가 바로 태종 이방원의 최측근이자 의형제로 알려진 이숙번입니다. 이숙번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한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문무의 모두발과 이방원의 총애를 받았지만 오만 방자하게 굴다 결국 관직을 박탈당했고 끝내 복권되지 못한 채 1440년 향년 68세로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서가 문제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숙번의 아내 정 씨가 맞사위에게 전 재산을 주기로 한 남편의 유서를 고쳐달라고 상언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위가 노비를 비롯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였고 모자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장모와 사위 간의 재산 다툼은 당시로서는 아주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사위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형제 간, 부자 간, 고부 간의 갈등도 수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토지 매매나 상속을 비롯한 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법과 도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왔을까요? 네, 오늘 사건 평행 이론의 주제는 바로 재산 분쟁입니다. 재산 분쟁. 우리 사회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문제인데요.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심용환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김준혁 교수께서 앞서 김하은 아나운서가 정리해서 소개해준 이숙번의 부인과 사위 간에 빚어졌던 엄청난 재산 분쟁 이야기. 이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 이야기하셨지만 이숙번은 뭐 당대 최고 권력자 아니었겠습니까? 네. 예. 태종이 좀 권력을 잡는데 이제 핵심 멤버였는데 마지막에 하도 뭐 이렇게 그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이제 태종대에 좀 쫓겨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세종대에도 막 큰 소리 꽝꽝 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숙번이 이제 그 부인하고 같이 재산을 갖다가 사위한테 주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숙번이 그렇게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부인도 동의를 했었던 거예요? 동의를 했던 거죠. 주기로? 왜 그러냐면 자기 딸이니까. 자기 딸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결국은 이제 딸이 사위하고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딸한테 줬던 재산을 이제 나중에 이숙번이 죽고 나서 이제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위가 강순덕이라는 사위가 무슨 소리냐? 난 이거 돌려줄 수 없다. 한번 줬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제 그 이 이숙번의 아내 같은 경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당신 비록 우리 사위지만 내가 딸한테 준 것이고 네가 또 딸하고 같이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왜 너는 그 딸이 내 재산을 딸한테 준 거고 내 남편의 재산을 딸한테 준 건데 그 딸한테 줬던 내 재산을 내가 내 조카들한테 주고 싶은데 왜 사위 네가 네 조카들한테 재산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소송을 걸은 거죠. 그래서 조정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원체 이숙번이 공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뭐 절대 이 한번 유서가 됐는데 이숙번이 유서를 쓴 건데 그것은 파기할 수 없다. 어떻게 아내가 감히 남편의 유서를 고치려고 하느냐. 이건 유교 윤리에도 맞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막 심하게 벌어졌는데 조금 전에 나왔지만 신숙주가 또 굉장히 센 사람이잖아요. 그죠? 신숙주의 판결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 이숙번이 살아있을 때 작성했던 문서를 이숙번이 죽었는데 정씨 그 부인이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이숙번의 아내의 재산은 원래 이숙번의 아내의 재산은 아내 그대로 물려받은 거거든요. 자기 재산. 그러니 이숙번 아내 재산은 그 사위한테 물려준 거는 다시 이숙번 아내한테 돌려주게 하고 이숙번의 재산을 준 것은 그것은 그 사위가 갖게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네요.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준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면서요? 조선시대에 무척 많은 재산 분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근데 사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런데 잘 어려워해서 오늘 주제는 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원래 조선하면 좀 검야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검야의 막상 나라.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가 하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었던. 놀라셨어요? 네, 좀 많이 놀랐는데요. 네. 뭐 이렇게 아까처럼 심각한 경우도 있고 하나 좀 흥미로운 건 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섭섭함.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딸을 맡겼는데 사위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또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굉장히 어떤 그런 좀 분노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더라도 예. 그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안개종의 처 의성 김씨 같은 경우는 네.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속상해하는데 어허. 쉽게 말하면 이 막내 사이 장응필이라는 사람이 예. 쉽게 말하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나는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제 사위한테 재산을 이제 물려주는 권한이 있는데 예. 난 사위한테 재산을 좀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괘씸하니까. 괜히 괘씸하죠, 그렇죠? 예. 혹은 조선 후기로 가면 굉장히 좀 쇼킹한 사건인데 전계신이라는 숙종 때 인물이 있는데 그가 이제 어느 날 네. 이제 그 포도청의 군관이라고 하면서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좀 한번 따라오십시오 하니까 무슨 예.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데 따라가던 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갈대밭 근처에서 갑자기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행정 집행인 줄 알았더니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덮이는 듯하다가 승정원 같은 데서 재조사를 진행되면서 추적을 하다 보니 실제로 이 사람들이 포도 군관들이 아니었고 어허. 사위가 동원했던 조폭이라고 하는 게 좀 편하겠죠. 청부살인이네. 그렇죠. 청부살인. 동원됐던 10여인에 의해서 결국은 네. 장인이 이제 살해를 당했었다. 아이고. 이것도 이제 재산 문제가 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건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아니, 사건이라 할 수 지금 우리 있겠죠. 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사건이 예. 숙종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사위가 장인 재산을 뺏기 위해서 장인을 총부살인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죽이고 그 재산을 뺏은 지금도 폐륜살인으로 뭐 아주 그렇죠. 시끄러울 사건인데 당시는 더 했겠어요. 그래서 숙종이 당시 이 사위가 이렇게 총부살인했던 그 총부살인자들 뭐 네. 보통 이제 그때 조직폭력배를 검계, 살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 사람들 10명까지 다 사형시켜 버렸어요. 아하. 뭐 그건 검계라고 하면 이제 예. 검을 지니고 다니는 조직, 살게하면 뭐 청부 집단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쭉 말씀 주신 거는 되게 장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 장모와 사위 간의 분쟁을 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꾸로 만약에 장모가 또는 어머니가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분쟁 이런 건 또 어떻게 됐나요? 오늘 굉장히 좀 얘기가 집요하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예. 놀랍게도 그런 사건들도 좀 많았고요. 예.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것도 조선 전기 1560년 명종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거 이제 경주 손 씨와 화순 최 씨 간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할아버지 때랑 손자 때 이제 계속 이제 혼인 관계를 주고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아버지 때 이제 최 씨가 결혼할 적에 예. 노비 32명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망하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집안 일이고 네. 또 이제 손자 때도 같이 또 갔으니 그럼 그냥 이 노비들은 갖고 계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넘어갔는데 네. 쉽게 말하면 손주 며느리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찍 요절을 하게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좀 되짚어 보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죠.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건너서 2대째 이어왔는데 실제로 완전 인연이 끊겨지게 된 거잖아요. 예. 자식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손주 며느리 오빠가 아니, 갔던 32명의 노비 돌려달라. 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게 된 거죠. 분쟁이 시작이 되게 됐고요. 이게 굉장히 좀 큰 논란으로 이제 번지게 되면서 결국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 이제 경국대전을 보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경국대전의 법전을 적용하게 되는데 예. 일단 노비는 16명씩 골고루 골고루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갖게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규정이 재밌는 게 자녀가 없는 여자의 경우는 전체 재산의 5분의 4는 이제 친정이 그리고 5분의 1은 시집에서 갖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아. 다만 이제 만약에 시집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며느리의 재산을 좀 지내줄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아하. 이런 식의 판결이 이제 이 시기 때 있었던 거여서 네.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친정의 역할이라든지 딸의 위상 같은 것들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조선시대 때의 문화보다는 훨씬 더 대우를 받았구나 같은 걸 좀 볼 수도 있겠고 예. 굉장히 좀 이런 거죠. 재산을 분리하는 방법과 노비도 재산이거든요. 네네. 가끔가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민 밑에 노비가 있어서 뭐 노비가 가장 하층 계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찌됐건 노비는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한
상품과 같은 존재였기 상품처럼. 때문에 여기서 네. 또 상속 분쟁이 되기 때문에 예. 어떤 그 노비도 또 어떻게 분급하는가 이런 것도 좀 첨예한 대립점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심 선생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 조선시대 때 노비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요. 예, 노비 한 명이 예. 집 한 채값 요즘으로 치면은 아마 글쎄 뭐 아파트 한 채? 28평 정도 아파트 한 채값 정도. 그래서 당시에 그 이 저 5칸짜리 집하고 7칸짜리 집이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살았는데 예. 그게 한 20량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노비가 한 구당 30량 정도 했어요. 이 성호 이익에 성호 사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성호가 이제 그 요즘 부자들이 내가 옛날엔 땅 몇 마지 있었어 했는데 노비가 몇 명을 거느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32명 노비 이거는 보통 한 요즘으로 치게 되면 한 500억? 아파트 한 40채 정도 되는 그런 정도니까 당연히 분쟁의 소송이 날 그리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예. 그 당시 막 기록 같은 거 보면 어허. 선교사들 기록을 보더라도 네. 조선의 양반들은 노비가 없으면 나다니질 않는다. 아. 이럴 정도로 노비가 정말 요즘에 이렇게 차 몰고 다니듯이 예.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는 막 이렇게 땅을 얼마를 나눴을까에 관심이 많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비를 나누는 것도 어떻게 예. 보면 16이면 200억을 뺏기게 되는 뭐 이런 싸움이 되는 거니까 예. 굉장히 큰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김 교수님. 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뭐랄까 분쟁과 논란거리였던 것이 네. 장남에게만 네. 다 이제 상속을 해주고 제사 지낸다 이런 이유로 네. 뭐 특히 딸들에게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조선시대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는 이제 전기 후기로 그런 부분을 좀 나눠야 됩니다. 아, 예, 그래요? 사실은 그 우리들이 많이 예. 저 여자들한테는 이제 재산 상속 안 하고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큰 오빠가 다 갖고 갔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조선 후기의 경우들이고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아주 균등하게 예, 상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빠, 여동생 뭐 이런 관계 없이 아주 예. 균등하게 상속을 했는데요. 서자 서녀들까지도 아. 예, 아주 균등하진 않지만 법적으로 서자 서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7분의 1 네. 이렇게 갖게 돼 있고 7분의 1이면 차이가 크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그 배분했다는 거죠. 전체의 그 70%니까 그거는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예. 서모한테도 주고 그리고 노비한테 낳았던 자식한테도 주고 뭐 이제 이런 것까지도 예. 이렇게 그 균분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종법 질서가 강화가 돼요. 네. 왜냐하면 균분을 해서 나누다 보니까 네. 명문거족들이 힘이 약해지잖아요. 아. 그래서 자기들의 명문거족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장자한테 몰아주는 것. 아하. 그런데 이제 그건 제사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딸한테 재산을 주는데 딸이 제사를 지내기가 부모님 제사, 네. 조선 전기는 부모님 제사도 딸도 지내고 어허.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랬습니까? 그걸 윤회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돌아가면서.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게 되면 네. 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자한테 가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요, 심영환 작가. 조선시대에 공주가 백성을 대상으로 재산 분쟁을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건 약간 갑질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명공주란 여성인데 네. 이제 종친한테 이제 땅을 나눠주게 되는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그냥 땅을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수조권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던 세금을 종친한테 내라라고 하는 건데 예. 정명공주가 선조 때 이제 여성인데 정명공주가 이 전라도에 이제 하의 삼도라 그래서 하의도, 상태도, 하태도. 이 하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태어나신 하이도 바로 예, 그곳이죠, 예, 그렇죠? 예. 이곳을 이제 신안에 있는 그렇죠. 전라도 신안, 그곳을 예. 이제 분급을 받게 되는데 네. 한 10% 내던 걸 본인이 이제 이게 내 땅이 되고 나니까 20%, 30%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 내던 세금인데 어떻게 공주님한테 가니까 이렇게 올라갑니까 하면서 계속 따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제 대답도 없고 어허. 결국은 이제 이 지역민들이 이제 한성부에다 소송을 또 내게 되기도 하고 이런 분쟁이 심해지니까 예. 배가 넘어가서 광해군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몰수하는 조치를 하게 되니 아하. 그때부터 이제 또뭐 임목대비라든지 정명공주와 광해군의 아주 그런 그 어떤 싸움과 갈등 같은 것도 이어졌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토지 분쟁이나 어떤 그런 양반이나 왕족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는 또 이런 역할도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그냥 광해군, 뭐 광해군이 쫓겨났다, 중리배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있는 또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는 것도 아하. 살짝 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참 예상과 달리 무척 많은 재산 분쟁, 상속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유서도 그렇고 공증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망자의 뜻을 확실하게 남기고 그래서 이걸 나누기도 하고 또 유류분 제도란 것도 있고 한데 과연 그러면 조선시대는 이러한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아니 그때도 그 재산 공증 같은 걸 남겨놓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걸 갖다 오. 이제 우리가 분재기라고 하는데요. 분재기. 재산을 나누는 기록이다라고 예. 하죠. 그래서 그 누구에게 땅 어디를 준다, 누구에게 땅 어디를 준다 쭉 다 분재기를 써놓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합의된 그 전 가족들이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요. 네. 요즘으로 치면 사인하듯이 네. 다 각자 수결이라고 해서 다 서명을 합니다. 아, 수결? 예, 그렇게 해서 합의된 문서를 남겨놓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문서대로다가 재산을 나눠주고 또 재산을 상속받고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저런 분재기가 조선 전기에 네. 나타났다고 한다면 조선 후기 가면 이제 분재기가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을에 네. 그 이제 향약이 발전하다 보니까 도유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을에서는 이렇게 정리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쟁들이 많으면 사실 민심도 흉흉해지고 가족 관계도 많이 좀 파괴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막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조선시대에 어떤 그런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었나요? 근데 이제 대책이 없었다라기보다는 네. 사회 변동이 계속 되기 때문에 예. 그 대책들이 이제 무력화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것도 고려할 아. 필요가 있죠. 왕조가 500년이 됐고 예. 조선 전기 후기에 뭐 유학 사상 영향력의 경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혼란 정도 또 그리고 법전이 이제 시대 흐름에 못 따라가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이런 복합적인 아하.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 무조건 이제 개인의 탐욕과 어떤 뭐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그 제도사적인 것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러한 조선시대의 뭐 전기, 중기, 후기간 변화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한 덩어리의 그런 유교적인 사회에서의 특징이었을 텐데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일제강점기에는 뭔가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조건 실건 일제 강점기 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근대적 소유 관계가 정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가문의 재산, 가족의 재산이었다면 네. 개인의 재산이라는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1930년대 때도 소위 말하는 종중 재산을 합유 재산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네. 기존의 모든 관례를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고 우리는 그동안 그래도 같은 가족으로 살고 있고 어허. 명의는 큰형님한테 있었지만 이렇게 나눠 썼는데 왜 그러냐라는 갈등 같은 것도 본격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교회나 사찰 같은 재산 분쟁들도 많아집니다. 아하. 그전에 이제 교회나 사찰, 교회는 없었고 예. 사찰은 절이니까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좀 탄압받았다라면 산속으로 막 가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재산권 행사하게 되니까 이제 또 그런 갈등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는 조합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조합. 농민조합, 뭐 아하. 노동조합 이런 데서 또 갈등 같은 것들도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 확실히 조선과 좀 다른 형태, 오늘 우리 사회와 조금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근데 것도 복잡해졌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김 교수님. 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신 역사 속의 우리의 재산 분쟁,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의 재산 분쟁, 뭐랄까 평행이론 어떤 것들이 유사하다고 보세요? 글쎄 결국 재산 분쟁의 이제 핵심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 아니겠습니까? 욕심. 예. 어쨌든 효라고 하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러나 그런 그 효에 대한 것보다 사실은 자기의 어떤 이익들 이런 것들 때문에 탐욕이 많아지는 건데 네. 최근에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자식이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재산 준 것을 회수하는 예, 그런 이제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맞아요. 있어요 지금. 네.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늘 힘들어하시는 이 시간 사자성어로 요약하는 평행이론 김준혁 교수가 가져오신 사자성어는 무엇입니까? 저는 자중질환입니다. 자중질환. 예, 결국은 이 재산 분쟁이라고 하는 것들,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런 자중질환을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 심용환 작가는요? 저도 자중질환 하고 싶었는데 뺏겼고요. 저는 이제 혼용무도란 말을 갖고 왔습니다. 혼용무도.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 아하. 자중질환 하다 보면 결론은 혼용무도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제발 이렇게 가지 말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오늘 사건 평행이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